계층적 군집 분석을 SPSS를 활용해서 실험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한 원리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쭉 했고요.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을 위한 SPSS 실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SS를 켜시고요. 우리 실습용 파일은 제가 바탕화면에 12주차 실습 파일에 자동차와 관련된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carsales.sav라는 파일인데요.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동차의 제조사, 그 자동차 회사의 모델,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실은 이제 그 각 데이터 레코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ID 역할을 하는 두 개의 필드고요. 요 이후부터가 이제 각각의 레코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세일즈는 뭐 얼마나 많이 뭐 판매됐는지, 판매량, 프라이스는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진 사이즈, 뭐 마력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SPSS의 자세한 데이터에 대한 특성은 여기 변수 보기 누르면 나온다 그랬죠. 변수 보기 보시면 제조사 모델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미국 시장 데이터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엔진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분석 누르시면 여기 쭉 내려가다 보시면 분류 분석이 있습니다. 분류 분석에 군집 분석과 관련된 여러 메뉴들,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했었죠. 우리 그 트리 분석, 판별 분석, 가장 가까운 이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집 분석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실은 다 이게 이제 분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클러스터링은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집 분석은 정답이 없는 어떤 뭐 정확한 어떤 분류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한 것들끼리 묶는 그런 기법이 군집 분석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SS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메뉴로 묶일 정도로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세 개는 정답이 없이 분류하는 거, 요 아래 세 개는 정답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층적 군집 분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층적 군집 분석 메뉴가 나오는데요. 앞서 나온 것처럼 앞에 두 필드는 각 레코드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군집 분석의 변수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수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다음에 있는 세일즈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료 효율까지, fuel efficiency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쭉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 변수들을 활용해서 내가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변수에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통계량,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자, 통계량 클릭하시면 여기 군집화 일정표라는 것이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요. 군집화 일정표는 제일 먼저 이걸 군집화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군집화하고 그 군집화하는 과정을 표 형태로, 제일 먼저 뭐 몇 번 샘플과 몇 번 샘플을 묶는다. 그 다음에는 몇 번 샘플과 몇 번 샘플을 묶는다. 혹은 몇 번 샘플과 몇 번 그룹을 묶는다. 이런 것들이 일정표 형태로 쭉 출력되게 하는 표입니다. 이거 체크해서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근접 행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proximity matrix라고 하는 건데요. 계층적 군집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야 되죠, 처음에. 그죠? 그래야지 가장 가까운 걸 찾죠. 그거를 행렬로 나타낸 거예요. 모든 레코드와 레코드 간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행렬을 출력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린 따로 특별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군집을 그렇게 해서 3개로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디에 내가 소속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떤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까지만 선택을 해서 보고요. 이따가 저장이라는 옵션에서 그 옵션을 선택해서 군집 소속 군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도표가 있는데요. 도표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덴드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덴드로그램을 봐야 그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군집을 2개를 쪼갤지 3개를 쪼갤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덴드로그램을 체크합니다. 그 방향을 수직, 수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법 있습니다. 방법. 네. 방법 한번 눌러보시죠. 네, 방법을 보면, 자, 군집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단 간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집단 간 연결, 집단 내 연결, 가장 가까운 항목, 가장 먼 항목, 뭐 쭉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배웠던 표현과 조금 달라서, 계층적 군집 분석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라고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뭐, 최단 연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최장 연결법도 있고 평균 연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 중심 연결법, 중위수 연결법 이런 다양한 연결법이 있다고 했는데 표현이 다를 뿐 사실은 그게 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를 정의해서 군집할 것이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여기. SPSS 옵션에 집단 간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아까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는 평균 연결법이에요. 평균 연결법. 평균 연결법이 뭐였죠? 2개의 군집이 있을 때 각 군집에 있는 모든 경우가 될 수 있는 모든 레코드 쌍 사이의 거리를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 하는 게 평균 연결법입니다. 그렇게 된 거리를 그 그룹 간의 거리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평균 연결법인데 이거를 여기서는 between groups linkage, 집단 간 연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집단 간 연결. 밑에 보시면은 뭐 가장 가까운 항목, 가장 먼 항목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 예, 그거 이제 각각 매칭이 되는 겁니다. 워드의 메소드는 워드의 방법 등등. 그래서 뭐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떤 거를 쓰는 것이 최적이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네, 일반적으로 SPSS의 디폴트는 집단 간 연결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레코드들 간의 그 조합 가능한 모든 레코드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거를 평균 내는 방식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도가 있는데요. 측도도 마찬가지. 유클리드 거리, 제곱 유클리드 거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상관계수를 쓸 수도 있는데 코사인, 피어슨 상관 이런 것들을 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지금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제곱 유클리드 거리가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쓰게 되면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작은 거리는 영향이 좀 적어지고요. 거리가 큰 경우에는 제곱을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더 뻥튀기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리가 멀 때는 더 그 효과를 확대하고 거리가 짧을 때는 그 효과를 좀 더 약하게 하고 이런 이제 상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뭐 쓸 수 있습니다. 자, 디폴트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자, 마지막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제 내가 군집을 이제 이렇게 일정표에 따라서 쭉 군집하게 될 텐데, 계층 군집 분석이. 그때, 예를 들면 내가 군집을 뭐 2개로 했을 때, 혹은 3개로 했을 때, 우리 예를 들면 2개로 해볼까요? 자, 2개로 했을 때. 아니면 3개로 해도 됩니다. 3개로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예. 어떤 군집에 각각의 레코드가 소속되게 되는 것이냐. 그 결과를 저장하고 싶으실 때, 예, 그러면 이제 필드의 맨 끝에 이 소속 군집 필드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되죠. 그 결과 값을 저장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군집수를 3개로 한다고 하면 여러 그 군집화 일정표에 따라 쭉 군집화를 했을 때 전체 군집을 3개로 만들었을 때 각 레코드가 1번 군집인지 2번 군집인지 3번 군집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게 된다는 그런 옵션이죠. 자, 계속 누르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게 되면
자,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처음엔 서머리가 나왔고요. 총 150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에버리지 링키지라고 나오네요. 여기는. 네, 평균 연결법 썼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1번 사례와 2번 사이의 거리. 1번 사례와 1번 사례는 거리가 0이겠죠. 당연히. 1번 사례와 2번 사이의 거리가 8281. 자, 이거는 뭘로 계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곱 유클리드 거리로 한 거죠. 자,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가 8281이면 당연히 2번과 1번 사이의 거리도 8281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매트릭스를 잘 보시면 여기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극히 당연한, 상식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쫙 나오고 이게 150 by 150. 그렇죠? 왜냐면 우리 레코더가 총 150개니까 150 by 150으로 쫙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근접 백렬 proximity matrix라고 부르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접 백렬 값이 여기 쫙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거를 그려달라고 아까 제가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agglomeration schedu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군집화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군집화 일정표. 그래서 군집화 일정표를 보시면 제일 첫 단계로 뭐와 뭐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147번과 148번을 하나로 연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연결해요? 27번과 34번을 연결해라. 이렇게 이제 일정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단계별로. 자, 그런데 147, 148 연결한 거는 언제 다시 연결의 대상이 되지?를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xt stage라는 게 나와요. 자, 21번째 가야지 얘를 다시 또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147, 148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21번 스텝으로 한번 가볼까요? 21번. 자, 21번 스텝으로 가보겠습니다. 21번 가보면 121, 147. 자, 아까 한번 연결이 되었었던 147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21번에서 한번 다시 연결되는구나. 21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 43단계에서 연결되고 이렇게 요 단계 따라가다 보면은 전체 150개가 하나로 다 연결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그 Y축이 number of cluster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막 레코드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레코드 번호들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총 25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위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위질을 쫙 하면은 자, 얘는 독립돼 있죠. 1개, 2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얘네들이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묶다 보면은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5개의 군집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 1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이제 덴드로그램은 아니지만 덴드로그램은 밑에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뭐 고드름 목표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라서 그 개수에 해당하는 클러스터가 어떤 샘플들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요 상단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요. 요 밑에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덴드로그램입니다. 덴드로그램. 요거는 이제 그 클러스터의 거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쭉 연결돼서 이렇게 덴드로그램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렇게 내가 만약에 가위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 위에가 1집단, 밑에가 2집단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뭐 요렇게 자른다든가 뭐 이렇게 자른다든가 이럴 때마다 클러스터의 개수가 다양하게 늘어나는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로 다시 와보시면 제가 아까 클러스터를 3개로 쪼개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클러스터를 3개로 나누었을 때의 클러스터링 결과가 쫙 이렇게 맨 끝에 나와 있어요. 그죠? 클러 3 언더바 1 요게 아까 그 보셨던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클러스터를 3개로 우리가 군집수를 3개로 했을 때 각각의 소속 군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만약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소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름차순 정렬해라 소트 하게 되면 자, 1번 집단, 2번 집단, 3번 집단이 쭉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보시면 자,
1번 집단에 소속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봅시다. 뭐 아큐라, 뭐 BMW 35 시리즈, 그 다음에 쉐보레, 뭐 이런 것들이 쭉 1단계네요. 예, 쭉 1단계입니다. 네, 1단계는 그냥 뭐 범용적인 차들이 많이 1단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단계 차들은 어떤 걸까요? 2단계 차들은 여기서부터가 2단계인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2단계죠. 그렇죠. 자, 2단계는 딱 봤을 때 아우디 A8, 뭐 렉서스라는 브랜드, 캐딜락 보시면은 뭐 차량의 가격도 꽤 높은 차들이 많이 있고, 그죠? 앞에서 보시면 배기량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네, 그 엔진의 배기량도 굉장히 좀 크고, 요런 차들이 주로 많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고가의 차들이 주로 2번 부류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 3번 집단으로 분류된 차들은 어떤 차들인가 이렇게 볼까요? 자, 137번, 138번부터, 자, 뭐 포르쉐 이런 게 아까 2번에 속했죠. 자, 3번 부류로 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일즈가 어때요? 14만, 뭐, 22만, 뭐, 그죠? 이렇게, 11만. 굉장히 양이 커져요. 그죠? 예,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미국에서 많이 팔린 차가 3번 집단으로 묶인 것을 대략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 대부분 미국 브랜드의 차입니다. 예, 뭐 미국 브랜드의 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리겠죠. 예외적으로 혼다의 시빅, 뭐 도요다의 캠리, 코롤라, 혼다 어코드 이런 차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클러스터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를 보면 혼다나 도요다의 이런 일부 차종들이 미국에서 국민차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팔린 차들과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 현대 브랜드가 없다는 건데, 현대 브랜드는 어딨나 이렇게 보면 현대도 있어요.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엑센트, 엘란트라, 소나타. 예, 몇 번 집단이죠? 1번 집단. 네, 1번 집단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양이 팔린, 약간 뭐랄까요, 좀 특색은 없는 그런 차들과 같이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링 분석을 하게 되면, 물론 어떤 정답을 의도에 두고 그렇게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값이 나오고 났을 때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사후적인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특징은 있다라는 것을 요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층적 분집 분석의 실습을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따라서 실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